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부입니다. 네, 오늘은 정현의 가업승계연구소 아주 전략 세무사님의 대표죠. 우리 윤석부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본인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름은 윤석부인데요. 특이하다고 할 수 있고 특이하지 않다고도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쉽게 기억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출석부라고 불러주지 말아주시고요. 네, 정현의 가업승계단 수석 세무사 윤석부입니다. 네, 학교 때 출석부라는 별명이 있으셨나 봐요. 저희 정현의 가업승계 대표 전략 세무사님이신데 본인의 경력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예, 저도 이제 일반 세무사분들하고 비슷한 경력을 갖고 있고요. 근데 약간 특이한 점은 저는 이제 증권회사에서 약 20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국제부 쪽에서 많이 근무를 했고, 인도네시아 해외 지사장 경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증권회사에서 국제부 쪽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 금융시장 개방화 때 어떻게 외국인들을 투자를 많이 유치할 수 있냐에서 여러 가지 스킴을 짜거든요. 지금은 세무사로서 여러 가지 절세 스킴을 많이 짜고 있는데요. 그 스킴을 짠다, 새로운 전략을 짠다는 점에서 증권회사 업무랑 세무사 업무랑 많이 유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전략을 많이 짜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사전 증여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우리 윤석부 세무사님이 영상을 같이 해주셨는데요. 사전 증여에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기존의 어떤 사전 증여의 방법 외에 좀 우리 윤석부 세무사님의 특별한 전략을 말씀해 주셔서 그런지 지난번 영상이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일단 그 지난주 영상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면요. 사실 이제 좀 광호하게 건방지게 사전증여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을 뽑았고요. 그 사전증여를 왜 하느냐? 절세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자녀법인은 뭔데? 더 많은 절세를 위해서 한다. 얼마나 절세가 되느냐? 상속세 대비 80% 이상 절세할 수 있다. 그리고 언제부터 사전증여를 하느냐? 태어났을 때부터 해도 되고 자녀가 결혼할 때부터 해도 되고 아니면 지금부터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부동산 사전증여 말고 기업을 갖고 계신 분들 가업승계는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주가를 낮추고 자녀법인한테 자산을 이전하면은 그것도 역시 80% 이상 절세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가업을 상속할 자녀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경우에는 M&A도 생각해 보시고 또 절세도 싫다, 하나도 내기 싫다 하면 해외 이민도 있다라는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해외 이민까지 이야기를 해서 좀 독특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셨을 텐데 상황에 따라서 또 필요하신 분도 있고 세금만을 위해서는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죠. 지금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80% 이상 절세가 된다? 어떻게 들으면 좀 과장된 거 아닌가? 설마 80% 아니면 약간의 어떤 불법적인 요소가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하실 것 같거든요. 자, 지금 80% 이상 절세가 가능한 근거?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80% 이상 절세가 가능하다는 건지.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그 사전증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 80%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를 법령을 근거로 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사전증여에 대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사전 증여지 않습니까? 우선 증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증여가 맞습니다. 생전에 그 자산을 이전하면 증여가 될 거고 사후에 재산이 이전된 거는 상속이라 하죠. 근데 그 앞에 또 사전이 붙었어요. 사실 이제 사전 증여라는 그 의미는 그 세법상의 의미도 아니고요. 사전 증여라는 용어는 세법상의 용어도 아니고요. 어떤 사전상의 용어도 아닙니다. 그냥 사전하고 증여가 합해진 건데요. 그 사전은 죽기 전이라는 의미라면은 일반적인 증여하고 같은 의미겠죠.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사전 증여는 미리 증여를 한다. 사전에 미리 절세를 위해서 철저하게 기획된 증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사전 증여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사전 증여를 왜 하느냐? 절세를 위해서 한다고 그랬죠. 사전 증여를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예를 들어서 200억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사전 증여를 하지 않고 상속이 발생한 경우에 약 95억 원의 상속세와 취득세가 발생이 됩니다. 그럼 그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 만약에 부동산을 헐값에 팔게 되면은 상속세를 내고 취득세를 내면은 남는 금액이 별로 없게 되죠. 그러니까 자녀한테 돌아가는 게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피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미리 부동산을 팔고 증여를 하면 어떤가? 그렇게 되면 더 악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팔게 되면 또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되고요. 아시다시피 또 증여를 하게 되면은 상속세보다 절세되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실 때 사전에
미리 치밀하게 계획하셔가지고 절세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사전 증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80%가 어떻게 절세되느냐 이제 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단순합니다. 과세 표준을 낮추는 거예요. 과세 표준을 어떻게 낮추느냐? 부동산을 예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가를 감정 가격으로 봤을 때요. 기준 시가는 감정 가격에 비해서 50% 수준입니다. 그럼 과세 표준을 시가인 감정 가격에서 기준 시가로 낮추면 벌써 50%가 절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50%가 절세된 이후에 세율을 상속세나 증여세는 50%가 아닌 법인세 20%로 넘기게 되면은 또 60%가 절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50% 곱하기 60%가 절세가 되니까 40%만 내게 되죠. 그래서 50% 곱하기 40%하면 20%가 되는 겁니다. 100의 상속세나 증여세가 발생한다면은 사전 증여를 잘 계획하시면은 20만 낼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법인세를 20%를 내느냐? 법인세를 또 9% 구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활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법인세를 0%를 또 적용시키고 이래서 저희가 80% 이상을 절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그럼 과연 또 다들 감정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기준시가로 넘길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요즘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해박하십니다. 여러 분들한테 컨설팅도 받으셨고 여러 방송을 습득하셔서 어떤 면에서 저희 세무사보다 더 깊은 지식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점들은 굉장히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럼 어떻게 다들 감정 가격으로 넘겨야 된다는데 너네는 기준시가로 넘길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많이 제시하는데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명확하게 법적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지어는 증여할 때 이런 꼬마 빌딩 같은 거를 감정을 이제 증여 신고 후에 제대로 한 건지 그것을 감정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이번에 50억을 더 늘렸다고 언론에서 그렇죠. 들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는 저 정도면 무조건 감정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네. 근데 지금 세무사님께서는 기준시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 과세 표준을 이렇게 낮출 수 있는지 그게 기준시가인데 무슨 근거로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는 건지 그렇게들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내용과 함께 그 법령 규정까지 그 몇 조 몇 항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상증세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줄여서 상증세법이라고 말씀드릴 텐데요.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을 보시면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요거 하시고요. 그다음에 상속 개시일 또는 상속 개시일은 그 사망일을 뜻하는 거고요. 증여일은 주는 날이죠. 증여하는 날을 얘기하죠.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경우 사망한 날 또는 주는 날에 시가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시가가 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똑같이 그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을 보시면요.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쉬운 얘기예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되는 가격, 이게 매매가 또는 이제 매매 사례가라고 하죠. 자,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는 매매 사례가로 한다. 그리고 매매 사례가가 없으면은 감정 가격 등으로 한다. 이게 그 규정이고요. 여기서 이제 감정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는 건 이제 시행령이라고 그러죠. 이제 다 아실 거예요.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습니다. 다 이제 이렇게 법령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동시행령, 상증세법 시행령 또 제49조 제1항을 보시면요.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감정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의 경우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의 경우 평가 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 기준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가격 및 감정 가액 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상하시죠? 지금까지도 기준시가가 된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매매 사례가 또는 감정 가액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태까지 지금까지의 의미는 뭐냐면요. 자, 매매 사례가가 있다? 그럼 매매 사례가가 우선 하고요. 매매 사례가 없다. 그럼 감정한 가격이 있느냐? 감정 가격으로 하라였습니다. 근데 감정 가격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 처리 규정
제72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사무처리 규정은요, 행정이제 규칙이라고 합니다. 행정규칙은 학문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외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행정 내부 기관에서만 그 구속력이 있고 일반 국민한테는 구속력이 없다고 하지만은 저희는 행정규칙조차 저희한테 구속력이 있는 걸로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저희는 이를 따르는데요. 그 72조 내용을 보면은 과세 관청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하여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웃기죠? 자, 매매사례가 있으면 매매사례가라고 하고요. 없으면 감정가격을 하고요. 만약에 감정가격도 없어? 그러면은 우리가 감정을 할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때문에 다른 세무사분들이나 또 다른 전문가분들이나 야, 무조건 감정가격, 감정평가 해야 되네. 이렇게 오해하시는데요. 한 가지 관계 있죠. 그 단서는 뭐냐면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한해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된다면은 무조건 매매사례가가 없다면은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증세법을 적용을 받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속이나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당연히 거래가가 있으면 뭐 제일 좋고 또 거래가가 없다면 뭐 감정가도 없다면 감정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네요. 예. 네, 이거는 그래서 다들 이제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 그렇죠. 감정평가 해야 된다. 이렇게들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이제 또 한 조항을 더 설명해 드릴 텐데요. 상증세법 제4조의 2, 제3항을 보시면요. 증여 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법인이 증여를 받았어요. 그래서 법인세가 과세가 됐어요. 그럴 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면은 감정 평가를 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원칙이고요. 근데 예외로서 또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외 규정으로서 제45조 3, 4, 5에 의해서 증여 의제 규정이 있습니다. 법인에게 증여했는데 그래서 증여세가 과세됐는데 그러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데 예외 규정으로 그런데 이런 경우에 다 일치가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이외에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증여 의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아실 거는 법인한테 증여했는데 법인세가 과세돼? 그러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칙. 근데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래서 저희는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예외 규정을 피해 가도록 법인에게 이런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받아야 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요. 네. 다시 천천히 보시면 뭐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세무사님 말씀을 정리하면은 우리 뭐 상증세법상, 상속증여세법상 이제 자산이 이전될 때는 어찌됐던 뭐 매매가로 하거나 아니면 감정이 필수이죠. 그러고 그게 조금 이제 법인으로 가면은 조금 달라지는데 법인이 자산을 이렇게 이제 증여받았을 때는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낸다. 법인세를 내면은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가 대원칙이네요. 그렇죠. 네, 단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에서 예외 규정, 증여 의제 규정이라고 그러죠. 예, 의제 규정에 해당이 된다면 법인세를 냈지만 증여세도 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핵심은 이 증여 의제에 해당이 되면 안 되네요. 맞습니다. 예. 이게 뭐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증여 의제에 해당되지 않게 자산을 법인, 특히 자녀 법인에 증여를 해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80% 세금 절감 효과가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포인트를 굉장히 잘 잡아주셨고요. 또 제가 규정 하나 다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상증세법상 시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잖아요. 근데 시가는 상증세법에만 있는 게 아니라 법인세법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법에서는 어떻게 시가를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세법상 시가는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에서 나옵니다.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제가 쉽게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은 부당행위 계산이라는 건 뭐냐면은 세 가지가 충족돼야 됩니다. 우선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특수관계자의 거래가 있었는데 좀 이상한 거래예요. 그러니까는 노멀하지 않은,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으로 이상한 거래가 발생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결과로 인해서 그 부당한 거래 결과로 해서 조세가 부당하게 감소된 경우에 하나입니다. 이때가 이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걸리게 되고요. 아무튼 그 법인세법상 시가는 그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규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에 보면은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이제 시행령으로 넘은 것 같고요. 동시행령 제89조 제1항과 제2항 중 부동산 시가 규정을 보면요.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1순위로 일반적인 거래가격, 2순위로 감정가격, 3순위로 상증세법 제61조를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증세법 제61조의 내용을 요약하면요.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장이 1년에 한 번 고시하는 가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의미가 바로 기준시가인 겁니다. 그래서 법인세법상 시가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 거래한 금액이 있어? 그러면 그 거래한 금액으로 하고요. 만약에 없으면 감정평가 금액이 있으면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하고요. 그 가격이 없으면 기준시가가 시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준시가로 법인으로 넘길 수 있는 근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세무사님 지금 앞에서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개인의 어떤 증여나 상속과 또 법인의 증여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인세법상의 어떤 기준 이런 거를 좀 짚어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그 80% 절세가 왜 가능한지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상증세법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상속세는 상속 개시를 기준으로 해서 전 6개월, 그다음에 후 6개월의 거래 가격이나 감정 가격을 시가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6개월이요? 예, 전후 6개월입니다. 네. 그래서 증여세 같은 경우는 전 6개월, 후 3개월입니다. 아, 후는 또 증여는 좀 짧네요. 거기다가 예외적인 경우로서 그 기준을 기준해서 2년 전까지 소급해서 끌어올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증세법에 아, 의해서는요. 2년씩이나요? 예. 그 예외적인 경우는 뭐 언제 그렇게 2년씩이나? 그거는 이제 감정평가 뭐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규정된 경우에는 그렇게 2년까지 소급할 수 있다는 게 그 상증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인세법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데요. 네. 법인세법의 그 시가 산정의 대원칙은 권리 의무 확정주의입니다. 권리 의무, 의무 확정주의. 네. 이게 법률상 용어인가 봐요. 예, 그 법률상 용어인데요. 그냥 쉽게 설명드려서 매매가 일어나기로 확정되는 순간에 네. 가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칙상은 뭐 과거 가격을 소급해서 갖고 온다든지 미래 가격을 갖고 온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세무사님마다 법인세법상 기준시가를 사용할 때 그러면 감정 가격을 과거에 언제까지 갖고 올 수 있느냐는 세무사님마다 다르는데요. 좀 공격적이신 분들은 그 대원칙, 상증세법 대원칙에 따라서 과거 6개월 전까지는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라고 적용하시는 분도 있고요. 저처럼 더 공격적이신 분들은 한 1년은 최소한 지나는 게 안전하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한 1년 이내에 감정평가를 받은 적이 있으시다 그러면 저는 1년 지난 다음에 시작을 하시자고 저는 권유를 드리는 편입니다. 네. 감정평가를 뭐 이렇게 대출 받을 때 보통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뭐 개인으로 증여하실 때는 뭐 부담부 증여를 또 일부러 좀 세금 때문에 활용하시는데 그런 경우 이제 감정평가가 들어가니 오히려 또 불리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위한 감정평가의 기준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은행에서는 정식 감정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은행에서는 워낙 담보된 물건이 확실하니까 이걸 그냥 탁상 감정, 간이 감정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이 감정을 받는 경우는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 정식 감정만 아니면은 저희가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뭐 기준시가 적용을 아까 예외가 아니면 예외인 경우에 해당하면 증여의제 이슈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경우가 아니라면 기준시가로도 가능하다라는 네. 게 윤석보 세무사님 말씀이었고 혹시 이 예외인 경우도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예외의 경우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 전에 네. 혹시 아직까지 좀 정립이 안 되신 분들 위해서 간단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상증세법에 의하면 그 거래된 가격을 1순위로 하고 거래된 가격이 없으면 감정평가 금액을 2순위로 하고 감정평가한 금액이 없으면은 과세관청에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또 상증세법에는 자,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네. 감정평가 의무가 없었고요. 그럼 법인세법상 시가는 무엇인가 해서 기준시가도 시가가 되는구나. 만약에 거래한 가격이 없고 감정한 가격이 없으면은 시가가 되는구나를 이제 이해를 하셨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법인이 증여받았는데 법인세가 과세되는데 또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증여의제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징세법 제45조 3회에 보면은 일감 몰아주기가 있고요. 45조 제4에 보면은 일감 떼어주기가 있고 제45조의 5를 보면 이제 특정 법인 간의 거래가 있는데요. 요는 사실 각 테마마다 1시간짜리 강의인데요. 제가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요. 일감 몰아주기는요. 예를 들어서 그 부모님 회사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런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니까 자동차 부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 법인한테 자동차 부품을 만들고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는 회사를 만들게 해서 이 아버지 회사한테 납품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는 아버지 회사한테 파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일감 몰아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감 떼어주기는 뭐냐면은 이번에 아버지 회사가 큰 극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극장 안에 이 팝콘 장사를 하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사업을 만들어서 아버지 회사는 극장에 파는 게 아니죠. 일반 다른 대중 그 영화를 보시러 오는 분한테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인한테 팔게 되면 그게 일감 떼어주기가 됩니다.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그 법인세 이외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45조의 5에 그 특정 법인 간의 거래를 보시면은 법인한테 아버지가 증여를 해. 또 뭐 고저가 매매를 해요. 싸거나 비싸게 팔고 사는 매매를 해요. 또는 뭐 저가로 현물 출자를 하거나 채무 면제를 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는 또 증여로 의지한다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그 특히 작년 말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자본거래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법인의 유상증자를 하는데 그 가격을 낮게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그 아버지 회사가 싸게 유상증자해서 그 자녀법인을 주주로 들인다든지 아니면 자녀법인이 주주인 상태에서 아버지가 갖고 있는 주식을 감자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에 증여 의제로 앞으로 볼 것이다라는 이제 그게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그게 이제 작년에 사실 승인은 안 났죠. 그래서 그 자본거래는 아직까지는 그 증여 의제 대상이 아닌데 이제 앞으로는 조만간 증여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감자를 했어요. 감자를 해서 자녀법인이 이익을 봤어요. 그래서 자녀법인이 이익 분돼서 법인세를 냈습니다. 그거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칙에 따라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일감 떼어주기나 일감 몰아주기도 증여 의제가 있으나 이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이것에 대해서 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요거는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특정 법인을 통해서 이익을 줬을 때는 또 과세 대상이다. 법인세는 당연히 내는데 그 특정 법인 즉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인 경우에 과세를 할 수도 있다.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게 다 해당이 된다면 법인세 내고 또 증여세도 나올 수 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가족법인 뭐 이게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그냥 가족들이 주주로 있으니까 우리가 가족법인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구성된 법인에서 뭔가 무상으로 받거나 싸게 받았을 때는 항상 증여세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염두하고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어떻게 기준시가로 자녀법인한테 이전할 수 있느냐에 좀 초점을 맞췄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그 아버지의 부동산을 자녀법인한테 넘길 때 어떻게 넘기냐, 어떻게 기준시가로 법인화시키느냐,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아버지가 꼬마 빌딩을 가지고 계신데 이게 개인 사업자인 상태에서 이걸 법인화할 때 또 감정평가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기준시가로 넘길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또 법령 규정을 들어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규정에 나와 있는데요. 우선 그 개인인 아버지가 소유한 재산을 법인화하는 목적은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양도세를 2월 가서 하는 거죠. 지금 안 내고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 양도세를 그때까지 안 내기 위해서 이제 하는 목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개인 부동산을요, 일부 지분을 자녀법인한테 넘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되는 거죠. 일부씩 넘길 때. 양도로 안 하고 증여로 넘겼을 때는 자녀법인에서 법인세만 내도 되지 않나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의문을 갖고 계실 거예요. 보통 이제 부모님의 꼬마 빌딩을 법인화해서 법인에게 넘기는데요. 그 법인화할 때 어떻게 기준시가로 넘길 수 있느냐. 그 개인 사업자가 갖고 있는 그 부동산을 법인화할 때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꼭 해야만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법령에 대해서 근거를 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꼬마 빌딩 하신 분들이 이게 주식으로 바꾸면 좋다는 거는 알지만 그 비용도 많이 들고 그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는 이게 시가로 요새는 감정가로 해야 되니까 예전에 기준 시가로 했을 때는 그래도 이제 그렇게 부담을 안 가졌는데 지금은 다 감정가로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법인 전환, 현물 출자 이제는 못 한다. 대부분 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네. 근데 지금 세무사님은 반드시 감정가로 해야 될 의무는 없다. 약간 이렇게 들리는데 그 근거를 지금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떤 근거가 있나요? 이 규정은 상법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상법 제290조의 2호와 제544조의 1호를 보시면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모두 현물 출자는 변태 설립 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변태 설립 사항. 이 변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변태, 이상한 짓 하는 변태와 한자어가 같습니다. 근데 그 이상한 짓을 하는 그 변태라는 의미는 아니고 정상적이지 않다. 약간 비정상적인 설립사항이라고 해서 변태 설립사항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법 제299조 제1항과 제299조의 2를 보시면요. 주식회사의 경우 현물 출자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고 법원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현물 출자를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는 부모님이 소유한 꼬마 빌딩을 법인화할 때 현물 출자의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때 주식회사로 법인화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법 제550조를 보시면요. 유한회사의 경우 현물 출자한 재산의 가치가 시가보다 낮은 경우에 하나여 회사 성립 당시에 사원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라고만 되어 있고 감정평가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인의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법인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그 키는 유한회사인 거죠. 유한회사로 법인한다면은 감정평가 의무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용어들이 조금 낯선 용어도 있어요. 우리 뭐 세무사님들한테는 익숙하겠지만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한테는 현물 출자 그리고 유한회사 이런 용어의 설명을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출자 일단 현물 출자지 않습니까? 일단 출자는 그 회사를 만들 때 자본금으로 넣는 걸 말해요. 출자. 그러니까 출이 나갈 출이고 자가 자본금의 자자거든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하거나 회사를 새로 설립할 때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 같은 거는 최소 자본금이 이제 5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그 한도는 없어졌죠. 일반적으로 그 출자는 출제 방식은 현금 출자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돈으로 출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 출자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변태 설립 사항이 안 되는 거고요. 현금 대신에 현물, 부동산 같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는 약간 정상적이지 않은 출자 방식이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변태 설립사항이라고 우리가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200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기준 시가는 200억인데 시가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주변에 거래되는 걸 보니까 400억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팔자니 양도세도 많고 이거를 또 자녀한테 바로 증여하자니 아까 뭐 감정을 받으면 또 400억을 짜리를 증여해 주니 너무 부담스럽고 요새 자녀 법인을 활용하면 된다 그래서 내 법인을 내 부동산을 좀 법인화 시켜서 넘기면 좋다고 하는데 제 경우는 400억짜리 시가의 건물을 우선은 유한회사로 현물 출자의 방식을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세무사님께서는 그렇게 유한회사로 할 때 즉 그 현물 출자라는 의미는 회사에서 그 부동산 가치만큼 출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내가 부동산으로 대신 출자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금액을 기준 시가로도 가능하다. 네, 왜냐하면은 주식회사를 만들 때는 그 법원에 보고도 해야 되고 감정평가를 해야 되지만은 유한회사를 만들 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한회사는 좀 낯설죠.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차이는 무엇이냐? 그 주식회사의 큰 특징이 뭐냐면요. 주주의 책임이 유한하다는 겁니다. 무한하지 않고 무한은 책임이 한도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주주로 참여했지만은 내 책임은 내가 현금이나 현물이나 출자한 금액 한도로만 책임을 진다. 제가 100만 원을 투자했어요. 그럼 나 100만 원 잃으면 내 책임은 끝이다. 그 유한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유한회사도 똑같이 그 유한의 의미가 있고요.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가장 큰 차이는 주식회사는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 유한회사는 회사채를 발행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로 주주를 모집한다든가 그 주주라는 게 유한회사는 이제 사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신규로 사원을 추가로 모집한다는 거 했을 때 유한회사는 그런 게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제외하고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유한회사 같은 경우는 뭐 자사주나 이런 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표님들이 좀 미리 아시고 우선은 내가 현물출자를 위해서 유한회사가 더 유리하다면 또 유한회사로 설립한 후에 이후에 또 상황에 따라서 또 변경도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하든지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하든지는 자유로운데요. 근데 문제는 유한회사로 만들 때는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회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만 있을 뿐이고요. 네네. 근데 일반적으로 그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시는 경우라면 유한회사로 하시더라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점만 아시면 될 겁니다. 네. 우리가 좀 그냥 많은 정보가 있다 보니까 뭐가 안 된다더라, 된다더라, 뭐 이렇게 하더라만 들었는데 오늘 세무사님 통해서 이렇게 상법에 명시가 다 이미 돼 있는 거를 한번 정리를 하니까 어떤 게 되고 어떤 게 안 되는지 좀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네. 공부하시고 하는데 좀 상법 부분은 별도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야지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좀 검토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그 이외에도요, 그 현물실자로 유한회사를 만드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를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은 현물 출자를 통한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는 그 현물 출자하는 그 자산이 사업용 고정자산이어야만 하고요. 사업용 고정자산. 그다음 두 번째는 그 현물 출자로 탄생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그 개인 그 사업용 고정자산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된다는 점 두 가지를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실무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긴 쉽지는 않고요. 네. 사업용 고정자산 어떻게 사업용 고정자산 하느냐, 그 다음에 법인할 때 그 법인의 자본금을 어떻게 결정하시느냐, 이거는 그 일에 정통한 세무사분들과 그 상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이 현물 출자를 할 때 이게 뭐 감정가냐, 기준시가냐 이런 거에만 관심이 많으신데 실제로 현물 출자 이후에 우리가 사후관리 규정을 갖고서 5년간 관리를 하잖아요. 거기서 많이 보는 게 지금 세무사님이 체크해 주신 이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냐를 검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사업용 고정자산 이 두 가지를 거의 한 현물 출자하고 나서 한 4년 차에 많이들 유시에 다 이거를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히 신경을 써야 된다. 근데 현물 출자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일반인들은. 그래서 많이 해본 분한테 이 부분은 좀 맡기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정말 말하고 싶은 부분이었는데 말하기 힘든 부분을 잘 긁어주셨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 일면 저의 굉장히 이제 노하우를 이제 대부분 방출시켜 드렸다고 봐도 되는데요. 근데 제가 제 노하우를 이렇게 밝힐 수 있는 부분은 실제로 법인 전환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은 뭐 몇십억, 몇백억 이상 가산세나 벌금을 물기가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행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법령 그 규정을 소상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안 그래도 이제 이거를 오픈해 주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또 윤 세무사님만의 또 절세 노하우인데 이거를 일반인들이 보는 불특정 다수가 보는 이런 유튜브에 오픈을 해도 될까? 저도 약간은 좀 우려를 했는데 결국은 정확한 법령을 내가 알고 그다음에 실행을 할 때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자산가들이 요새는 너무 또 어려워하시는 게 이게 자산 이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비용 주로 이제 세금이죠. 이게 너무 다 크다 보니까 갖고 있자니 부담스럽고 넘기자니 또 부담스럽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케이스가 많으신데 지금 윤 세무사님이 제안해 주신 부분으로 한다면 기존에 생각하셨던 것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도 자산 이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사전 증여라는 것은 절세를 위해서 사전에 미리 치밀하게 계획된 증여를 말씀드린 뜻하는 것이고요. 그럼 사전 증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80% 이상 절세를 할 수 있는가? 과세 표준을 50% 낮춘다. 꼬마 빌딩의 경우에는 그 시가나 거래되는 가격이나 감정가액이 아닌 기준 시가로 넘겨서 일단 50%를 절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산을 부모님 자산을 자녀 법인한테 이전할 때
세율이 50%가 아닌 20% 함으로써 60%가 절세돼서 40% 내니까 50% 곱하기 40%면 20%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대략 80% 절세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법인세를 20%를 내느냐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9%만 내고 어떤 경우에는 0%를 내므로써 80% 이상 절세할 수 있다. 이렇게 오늘 제 말씀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냥 세금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대표님들이 대부분인데 부동산 자산가 분들이 대부분 이제 이 고민이죠. 근데 오늘 들은 내용을 한다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방법, 더 부담이 적은 방법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들 또 부동산 소유하고 계신 건물주분들 내가 알고 있는 상식, 지식 외에도 또 다양한 지식들이 있으니까 또 그냥 뭐 이게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오늘 여러 가지 세법 또 상법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는 이제 20.9나 이제 지방세 포함해서 또 9.9, 순이익이 2억 미만은 9.9인데 요번에 또 그 세법 개정안 중에서 뭐 특정 법인 관련해서 몇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들은 무조건 20.9%로 과세를 하게 되는 그렇게 이제 세법이 통과가 됐는데 대부분의 부동산 임대법인은 이렇게 해서 자녀 법인에서 법인으로 하여금 뭔가 증여도 받고 배당도 받았을 때 이 이익이 2억이 되든 안 되든 이제는 20%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걱정들도 하시거든요. 네. 혹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또 전략도 있을까요? 또 오늘 예리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걱정을 하세요.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거나 그 배당 소득이 50% 이상 되는 회사의 경우는 이제 9% 구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또 많은 유튜브에도 이제 뭐 임대법인 끝났다. 막 이렇게 영상들이 많이 네.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간과하는 부분은요. 증여하는 법인은 임대업 맞습니다. 근데 법인세는 증여하는 법인이 내는 게 아니라 증여를 받는 법인이 내지 않습니까? 자녀 법인 또한 부동산 임대업이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자녀 법인은 다른 업종으로 영위하고 배당은 늦추고 해서 20.9% 저희가 피할 수 있습니다. 아, 그 피할 수 있는 전략이 또 있네요. 그럼요. 네, 다음번에 한번 더 많은 사례를 갖고 대표님들한테 좀 공유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윤세무사님이 어렵게 또 그동안 본인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우리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영상 시청하시는 대표님들께 좀 드리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좀 발음도 부정확하고 그 매끄럽게 진행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사과를 드리고요. 아마 서너 번 더 출연하게 되면 좀 더 매끄럽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번에 첫 번째 영상 촬영 후에 정말 많은 대표님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리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기준시가를 넘길 수 있느냐. 자기 담당 세무사, 회계사하고 상담을 해놨더니 이거는 안 된다고 하더라 이러신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기준시가를 넘길 수 있냐에 대해서 법령을 근거로 두셨는데요. 이걸 시청하신 이제 대표님들 또는 다른 컨설턴트 분들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규정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혹시라도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대표님 이렇게 유익한 정보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또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